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그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본 순간 나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아들의 환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웃음 하나 보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10번의 봄을 지나는 동안 저는 낡은 원룸에서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 학비와 생활비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게 보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박사가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졸업식 날 학위모를 쓴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대학 교수가 됐으니 제 고생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서진이 들어온 뒤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님과 따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첫 만남부터 서진이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라 좋아하려 했었는데 그 아이 눈빛 속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명절에 제가 정성껏 차례상을 차려놓았는데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명절에 이렇게까지 차리지 않아도 돼요. 간소화하는 게 추세거든요.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애써 준비한 건데 하고 감싸줬을 텐데 그날 아들은 그저 서진이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래, 며느리 말이 맞네. 너무 무리하셨어요, 엄마.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현대적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일이 계속 쌓였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저녁 반찬을 가져다 주면 서진이는 어머니, 저희도 다 해먹을 수 있어요. 라며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도우러 가려 하면 산후조리원 다녀왔고 아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 있니? 서진이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서진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면 아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뭔가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아들네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거실 소파에 펼쳐진 서류 뭉치를 봤어요. 계약서 같았는데 얼핏 주택매매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려는데 서진이가 황급히 달려와 서류를 확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남의 서류를 함부로 보세요? 그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짜증을 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저희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저는 연락하고 가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리고 그 계약서는 대체 뭐였을까요? 가슴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며느리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는 횟수도 줄이고 반찬도 미리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어본 뒤에만 가져다 줬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너희 갖다 줄까?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국물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면 허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엄마 나는 먹고 싶은데요 하면서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돌잔치 준비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달에 준우 돌잔치 하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 벌써 돌이구나. 내가 많이 도와줄게. 돌상 차리는 것도 그렇고. 아, 엄마, 그냥 조촐하게 호텔에서 할 거예요. 장인어른이 비용도 다 대주시고 예약도 다 해주셨어요. 그래?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나는 뭘 준비하면 되니? 돌반지라도. 엄마,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라고요? 손자 돌잔치에 할머니가 뭘 해주는 게 부담이라는 건가요? 돌잔치 당일 저는 그래도 돌반지를 정성껏 준비해서 갔습니다. 평생 모아둔 금반지 2개를 녹여서 만든 작은 돌반지였습니다. 서진아, 이거 준우한테.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준우한테는 벌써 외할머니가 금 세트 사주셨어요. 서진이는 제 손에서 상자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방에 상자를 다시 넣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사돈은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 자리는 여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어제 섭섭했어. 네가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잘 지냈잖아요. 손주 돌잔치인데 내가 할머니로서 뭘 해주고 싶었는데 서진이가 계속.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어머니야? 어제 일로?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 톤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진이가 엄마 간섭 때문에 힘들어해요. 간섭? 내가 언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챙겨주시는 거겠지만 우리한테는 부담이에요. 이제 우리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독립적으로? 이제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랫집 김 여사가 된장찌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혼자 사는 저를 늘 챙겨주시는 분이었죠.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꾹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희생을 당연하게만 생각해요. 정순 씨,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정순 씨도 인생을 좀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지. 아들 부부가 뭔가 수상한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여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계약서는 대체 뭐였을까? 왜 며느리는 그렇게 급하게 숨겼을까?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김 여사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네 집에 가보기로요. 서진이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필라테스를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 강의가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 초기에 혹시 모르니까 엄마도 기억하고 계세요?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저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죠. 거실을 둘러보니 책상 위에 서류가 몇 장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강남구 대치동 빌라 매매 계약서. 손이 떨렸어요. 대치동이라면 집값이 얼마나 비싼 동네인가요? 계약서를 넘기는데 금액이 보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들 부부가 15억짜리 집을 샀다고요? 아들 교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서진이는 출산 후 휴직 중이고, 그럼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계약서를 떠넘겨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대보증인 이정순, 제 이름이었어요.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연대보증인? 저는 그런 거 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도장이나 서명을 부탁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여기 있었어요. 다른 서류들도 뒤적였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도 있었어요. 그 서류에도 제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어요. 7억 원 대출.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황급히 서류를 덮으려는데 며느리 서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 왜 계세요? 서진이 얼굴이 확 굳었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걸 왜 보고 계세요? 서진아, 이게 뭐니? 여기 내 이름이 왜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저희 집안일이에요. 어머니가 보실 필요 없어요. 집안일? 내 이름이 여기 연대보증으로 적혀 있는데? 서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집을 하나 샀어요. 준우 키우려면 좋은 학군에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니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왜 몰래 물어봤으면 해주셨을까요? 서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걱정부터 하시잖아요. 그렇게 큰 빚을 지면 어떡하니?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니?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냥 처리했어요.
그래도 이건 범죄야.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을 쓰면 어머니, 서진이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한테 피해갈 일 없어요. 저희가 다 갚을 거니까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요? 제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지금 며느리는 저한테 예민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 어머니, 괜히 남편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남편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짜고 제 이름을 몰래 쓴 거였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나 간다. 서류를 가방에 쑤셔넣고 일어났습니다. 서진이가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랫집 김 여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김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법률 상담 받아요. 지금 당장. 김 여사가 알아봐준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계약서 사본을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을 보증인으로 사용한 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내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만약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연대 보증인이신 어머니께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7억을요? 네,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7억. 제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해서 보증 효력을 다투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요? 제 아들을요? 어머님의 재산과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명확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들아, 나 지금 너네 집에 간다. 엄마, 지금은 좀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30분 후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봤고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몰래 썼더구나. 연대보증인으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대출 조건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물어봤으면 반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뭘 하려고 하면 위험해, 조심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하면서 막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 걱정 없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을 쓴 거야? 그게 네 인생을 사는 방법이니?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우 학군 때문에 그 집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 네가 못 갚으면 내가 7억을 갚아야 한다는 거 알아? 못 갚을 일 없어요. 남편도 교수고 저도 복직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세상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저희를 좀 믿어주세요. 믿어?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을 쓴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엄마!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게 저한테는 짐이었어요. 맨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인생을 다 바쳤어. 하시면서요. 그 빚을 갚으려고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빚? 네, 빚이요. 엄마의 희생이 저한테는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져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방에서 법률 상담 자료를 꺼냈습니다. 나 변호사 상담 받았어. 이건 명백한 범죄래. 사문서 위조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나 이거 은행에 이의 제기할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엄마, 그러면 저 전과자 돼요. 그건 네가 생각했어야지.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내 희생을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진짜 갚아라. 법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친아들한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이니까 더 일해야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 변호사님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제 서명이 위조됐다는 증거 자료와 함께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필적 감정과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2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보증 효력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출권은 채무자 본인들에게만 귀속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눌렀던 7억이라는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받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래요. 금리도 오르고. 엄마,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그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너희가 선택한 거니까. 엄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들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인생 망쳐도 되는 거였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산 건 맞아. 근데 그게 너한테 빚이었다면 엄마도 후회해. 너를 그렇게 키운 게. 엄마, 이제 각자 살자. 너는 네 가족이랑 나는 내 인생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제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도 등록을 했어요. 김 여사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김 여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들한테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걸 멈췄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너무 힘들어요. 서진이랑 매일 싸우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준우 키우면서 느껴요. 부모 노릇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나쁜 놈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들아,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지. 네, 엄마, 기다릴게요. 아들이 일어서려다 말했습니다. 엄마, 준우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가끔 한 번씩 와주시면 안 될까요? 손자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내 인생에.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자를 봅니다. 아들네 집이 아니라 공원에서 만나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대출금을 갚느라 힘들어하지만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복지관 서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글씨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힘이 있어요.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동안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소중하지만 내 자신은 더 소중합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거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독이 됩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그리고 그걸 깨닫기에 68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걸.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립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